네. 자, 오늘 주식선생 박한샘의 야간 수업 116번째 16번째 강의 주제는요. 흔들리는 미국의 주도주들. 네, 반갑습니다. 네. 흔들리는 미국의 주도주들. 그리고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주제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뭐 주구장창 계속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번 한 주에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전략과 방향을 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미국의 주도주들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극과 극을 올가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폭등하고 있고 전날 10% 넘게 폭등했죠. 종가는 물론 8%대 폭등으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만 종가 저가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8%대고 그리고 애플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의 널뛰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오늘 방송을 들으셔가면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보니까 지난주부터 한 3주 전부터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로 지금 하반기에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미국장에서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암님, 영상님 반갑습니다. 네, 김윤우님, 조현숙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디모데님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방송 바로 진행할게요. 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흔들리는 미국의 주도주들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띨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니까 해외 증시 종목군들하고 국내 종목군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이 있죠. 네. 여기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이렇게 10시 10분 19초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이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이 움직이는 것을 봐가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혹시 얘가 멈춘다. 그럼 버퍼링이 발생한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혹시라도 끊기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양해를 제가 미리 구하고 한 거고 밤 12시에 녹화가 되는 점 다시 한번 녹화가 정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그냥 미리 열어드린 거라는 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시가총액 1등은 이제 아무래도 애플이죠. 애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어제 애플이 마이너스 4.8%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금요일 날 종가에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애플의 주가인데요. 네. 애플의 주가인데 금요일 날 마이너스 4.8%로 하락이 나아가면서 끝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종가가 저가로 끝났어요. 네.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종가로 저가로 끝난 것도 끝난 거지만은 최근 들어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이번 연도 들어서 정별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었죠. 일봉이 61선 우위로 정별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이번 연도에 이 녹색선이
60일선입니다. 이게 한 번도 안 깨졌었거든요, 애플이. 심지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지켜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애플의 60일선이 어제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급의 팽팽한 어떤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실적이에요. 겉으로는 실적인데 사실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0%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에는 받아줬었는데 이제는 안 받아준다는 거죠. 싸움의 중심이 계속 60일선 위에서 놀다가 지금 무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단은 애플이 만에 60일선을 깨고 역별이 됐다. 역별 구간에 돌입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차피 제가 보니까 해외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외국인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막 이제 350명 넘어서서 400명대로 유튜브가 막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긴장이 되네요. 500명 다 됐을 때서 또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끊기시면 12시에 녹화 방송으로 그대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12시 녹화 예정되어 있던 건데 제가 지금 좀 업로드 예정했던 거니까 그게 정식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지금 미리 잠깐 사전에 한번 혹시 몰라서 미리 한번 열어놔 봤어요. 이번에 잘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외 증시의 움직임 속에서 미국 시장에 그동안 신고점 난 주도주 애플,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 테슬라는 신고점 못할 뻔했죠. 그렇지만 그 신고점까지 왔어요. 종목들의 주도주를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애플이 어제 종가상으로 61선이 깨졌습니다. 신고점에서도 다시 밀려났죠. 182달러가 신고점이었는데요. 2022년도 1월 1일, 2일 요 지점이 어제 종가상으로 다시 또 깨졌어요. 그래서 역사상 신고점은 198달러에서부터 깨졌고 그 전에 돌파 나왔던 최근의 신고점도 어제부로 깨져가면서 신고점 행진, 지난 2개월간의 신고점 행진이 2개월간 신고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갔던 182달러 이상 올라갔던 신고점 행진이 막을 내리고 어제부로 신고점도 깨졌고 그리고 60일선도 한꺼번에 깨져가면서 매우 좋지 않은 신호, 기술적 분석으로는 매우 불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사무장님께서는 오늘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유튜브만 봐주세요. 체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정확히 혹시라도 끊기면 어느 시점에서 끊기는지 한번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다가 벨 3번 울리고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애플 주식이 어제 이렇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애플의 이 주식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스닥 시장도 종가가 저가로 거의 끝났습니다. 플러스 1.14에서
마이너스 0.36. 그래서 0.5%짜리, 1.5%짜리 음봉으로 미국 시장도 좀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것은 여러모로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스탠앤푸어도 마찬가지로 21선이 이제 깨졌죠. 처음 있는 일이죠. 이때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처음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스탠앤푸어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미국 시장에는 애플 말고 또 하나 신고점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종목이었죠. 신고점 나온 종목군들만 보는 거예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때 당시 종가가 신고점이죠. 최고가인데 2021년도 11월 22일 월요일날 신고점이었습니다. 345달러 정도. 근데 그 345달러를 돌파가 나와가면서 여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신고점인데 신고점을 두 번 돌파가 나왔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동안 깨지지 않았던 네. 예. 자, 12시에 요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신고점이 나왔었는데요. 그 신고점을 돌파를 2년 만에 하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사실 깨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61선 터치했을 때부터 눈여겨봤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그래서 61선이 안 깨졌었는데 한 번도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6개월 만에 61선 돌파한 이후에 다시 깨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된 현상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61선 깨고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애플도 61선 깨고 시차는 서로 있었지만은 61선을 깨고 처음으로 지금 내려오고 그래서 얼마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싸움의 상승 계속 역배열만 됐다가 60일선 안에서 계속 놀기만 하다가 정배열된 이후에 신고점 행진까지 나왔던 애플도 일단 60일선이 깨졌고 그리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등 그리고 시가총액 2등 전부 다 깨진 영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엔비디아 지금 5번째 정도 크죠. 5번째에서 6번째. 왜냐하면 구글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주식은 여기가 시가총액 돌파했죠. 요날. 갭상승으로 돌파해 가면서 신고점, 시가총액 돌파가 아니라 이제 역사상 신고점 돌파가 나왔던 건데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신고점이었죠. 2021년도 10월달. 그런데 정말 놀라운 주식이에요. 108달러에서부터 해서 이게 액면 분할한 겁니다.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액면 분할한 거예요. 그때 4대 1인가 5대 1인가 액면 분할하고 다시 200달러짜리가 400달러까지 온 거니까 사실 지금 1600달러, 2000달러 가까이 온 거죠, 사실. 여기가 신고점이었는데 108달러에서부터 지금
300% 움직여서 48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46달러입니다. 아까 보셨던 부분. 요때가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가면서 갭상승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거뜬하게 갭상승으로 신고점 돌파를 해냈죠. 지금 500명 넘었는데 안 끊겼네요. 처음이네요. 그렇죠. 지금 동접자 수가 500명이 돌파가 나왔는데 안 끊겼어요. 다행입니다. 네,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엔비디아 주식이 그래서 348달러 신고점 돌파 이날 이후에 계속 신고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엔비디아는 주가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네.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신고점이. 즉, 이 지점이 다시 깨지느냐? 안 깨졌죠? 아까 보시면은 애플도 깨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깨졌는데 엔비디아는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60일선도 터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살아있어요. 보니까 엔비디아는 살아있다. 근데 엔비디아의 상승을 촉발시킨 챗 GPT,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선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애플, 시가총액 1등, 2등이 되면서 여기는 신고점이 깨졌다. 60일선도 터치했다. 엔비디아는 살아있다. 아직.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이유가, 그래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을, 미국장이 하락은 마이너스 0.3%, 0.5%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꽤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존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목요일날 장 끝나고 미국 시장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날 아침 7시 전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죠. 장 끝나고. 아마존이 플러스 8%, 애플이 마이너스 3% 전후 실적 발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 07시경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죠. 거래량도 보니까 1,400만 주 막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시간 외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아마존이 그 뒤로도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플러스 10%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초가도 플러스 10% 가까이 폭등했고, 그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 폭등, 9% 시초가 형성한 이후에 장중에 11%까지 급등 나왔어요. 아마존이. 그래가면서 자연스럽게 신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 앞에 이제 신고점이 이 지점인데요. 네, 자연스럽게 신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네, 여기 139달러 139달러 이렇게 신고점 돌파가 나와가면서 81달러에서부터 연초에 계속 하락을 해서 참 계속 하락해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도 지금 이렇게 140달러 가까이 나와가면서 신고점 돌파를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신고점 돌파하고 역사상 신고점 돌파하고 그냥 하루 만에 다시 장대 음봉 나왔죠. 그러니까 플러스 8%대이긴 한데 종가는 거의 최저가. 그리고 신고점 돌파한 이후 갭으로 그대로 다시 또 붕괴. 그래서 아마존도 붕괴, 애플도 붕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붕괴, 엔비디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무리 실적이 좋게 발표가 나고, 물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돼요. 반면에 애플은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 실적보다. 예상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작년도 2분기 대비 이번 2분기가 매출액이 좀 5% 정도 줄었다 하더라도 별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상 실적은 마이너스 한 6% 줄어들 걸로 봤는데 예상 실적보단 좋았죠. 근데 사실 애플 주가도 상승해서 해야 되는 건데 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중국시 앞으로 성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3분기가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애플 주가가 결국에는 이렇게 4% 빠졌던 거고요. 자, 그거는 우리들한테도 월요일 날 매우 좀 안 좋은 뉴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테슬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입니다. 신고점은 돌파를 못했죠, 테슬라는. 네, 여기가 역사적 신고점이죠. 2022년도 액면 분할한 이후에 여기 9월 20일 날 종가상으로 308달러. 근데 여기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243달러가 2021년도 11월 4일 요거를 액면 분할한 거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때 뭐 3분의 1인가를 액면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50달러 곱하기 3에도 900달러까지 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점도 못 넘었지만 액면 분할한 이후의 신고점 300달러도 이번에 사실 돌파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탄력도로 보면은 이번 반등장에서 상승폭은 나쁘지는 않아요. 101달러에서부터 300달러까지 상승한 거니까 299.29달러이긴 한데 그러니까 200% 가까이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신고점도 돌파를 못했고 액면 분할한 이후에 이번에 돌파 못했거든요.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 앞질렀을 겁니다. 이번에는 앞질르지 못했다. 그래서 2차전지 완성 종목인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LG 엔솔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반등이 제대로 좀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흔들리는 미국의 주도주들 보셨다시피 아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사실 미국의 주도주들이 대부분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모습들입니다. 금요일 날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는 원래 주당 순이익이 EPS가 주당 EPS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예. 애플은 원래 주당 EPS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예요. 주당 순이익이 $1.19였습니다. 1달러 19센트 주당 순이익 애플의 EPS가. 자,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에 발표된 것을 보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6센트예요. 예상했던 보다 오히려 7센트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 정도 더 좋게 나왔어요. 5.9% 작년 동기 대비보다도 5% 좋게 나오고
자, 매출액은 이게 빌리언이니까 8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 한 10조 원 정도 되겠네요. 현재 환율 계산하면. 매출액은 네. 약 110조 원 정도. 81억 빌리언. 810억 달러죠, 사실. 예상한 거는 810억, 817억 3천만 달러. 근데 실제 발표는 818억 달러로 약간 좋게 0.1%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작년 2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거죠. 829억 달러인데 10억 달러 정도, 약 1.4% 정도 하락했다는 건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느냐? 예상치가 있잖아요. 예상치 작년보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졌고 있었잖아요. 저 예상치는 이미 뭐 한 달 전, 보름 전, 일주일 전 이렇게 나온 예상치들이니까. 근데 주가는 안 빠졌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0.1%, 실적은 7센트, 5.9%.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는 거, 안 좋게 나왔다는 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다들. 뉴스에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 막상 동시효과에 애플이 2%, 2.3% 빠지고 그랬었죠. 정규장에서는 뭐 0.7%가 빠졌다고. 그래서 실제 애플 주가 하락한 거는 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빠졌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2분기만큼 실적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4.8% 급락 나와가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어요. 아마존도 실적이 정말 좋죠. 예상 실적은 주당 35센트였는데 압도적으로 좋게 발표 나왔어요. 65센트. 무려 85%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1340억 달러. 정확하게 1344억 달러.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10% 상승으로 마감됐었죠. 어제 정규장에서는 살짝 밀렸지만 8% 플러스 8%로 끝났지만 종가가 저가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과 애플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은 사실 2분기 실적보다는 실적도 괜찮아야 되지만 3분기에도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애플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거예요. 왜 살펴보느냐? 특히 삼성전자. 왜 그러느냐면 외국인들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번 얼마큼 샀나 한번 잠깐 볼까요? 1년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지난 한번 6개월간 한번 보죠. 6개월간이라고 하면 뭐 선뜻 안 다가올 수 있을까? 좀 더 길게 볼까요? 2022년도 9월 30일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10월 1일이죠. 왜 10월 1일부터 보는지는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거래소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이에요. 코스피. 2022년도 10월 1일부터 8월 4일. 왜 10월 1일부터인지는 잠시 뒤부터 얘기할게요. 거기서부터 보면 외국인들은 플러스 2천억에서 19조 5천억까지 약 19조 원 정도의 19조 3천억 원의 주식을 매집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잘 확인하고 있다. 33. 19조 원어치를 샀구나. 확인되신 분들은 33번 눌러주세요. 지난 10월 1일부터 2022년 그래서 최대 누적이 외국인들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 19조 5천억까지 샀어요. 19조 5천억까지. 자,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한 4조 원 팔았습니다. 19조 5천억까지 했다가 최근에 도달간 4조 원의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확하게 얼마냐? 15조 5,900억. 15조 5,900억 원어치에 15조 5,900억 원어치에 여기 보시면 현재 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조 5,900억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네,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조 5,900억, 약 16조 원 가까이. 최근에 한 그러니까 이제 4조 팔은 거죠. 자, 그거를 방금 보신 거를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인데요. 어, 10월 1일 아까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던 부분이죠. 제가 왜 10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왜 10월 1일부터 시작했냐면 그 지점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바닥 지점입니다. 여기 9월 30일 여기가 2134포인트로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바닥을 찍었던 지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최저점이 2134포인트라는 거죠. 그날이 9월 30일이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이 매도 관점이었 잠깐 이렇게 매도 관점이었다가 매수로 돌아선 이틀 전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부터 여기가 7월 2일인가죠? 여기에서부터 사실 외국인들은 사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이에요. 팔다가 사고 들어온 시점. 그러니까 1차 매집. 여기 2022년도 7월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차 매집이죠. 아까 우리가 찍어봤던 부분.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의 바닥권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샀다 계산해 본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플러스 19조 7천억 원어치인가를 산 거고 5천억 원어치인가 7천억 원어치를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를 한 게 4조 원을 팔아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5조 5천억 정도가 현재 누적 순매집 지난 이 기간 동안에 이 그래프 방금 이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예요 사실. 요거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샀을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15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샀는데 언제부터? 아까 보셨던 2130포인트대에서부터 그 날짜가 2022년 10월 1일부터 그냥 계산해 본 거잖아요. 9월 1일이 아니라 9월 30일이 아니라 하루 차이는 있지만 계산해 봤더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무엇을 샀나 계산해 봤더니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얼만큼 샀나 봤더니 14조 3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14조 3천억 끝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14조 3천억 원어치를 200회,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2억 1950만 주. 그래서 2022년 10월 1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파트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매집한 게 하이닉스네요. 2조 2천억. 그 다음 많이 매집한 게 삼성 SDI 1조 5천억. 저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실 샀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집이 15조 5,900억이니까 15조 6천억인데 그렇죠? 근데 14조 원 이상을 삼성전자를 샀으니 사실 삼성전자의 거의 국내 시장에서는 몰빵을 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 매집했나 저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아까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샀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누적이에요. 팔다가 계속 팔다가 이제 사고 멈췄다가 한번 또 사고 또 사고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 그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15조 원 가까이 지금 산 거죠. 정확한 금액으로는 14조 3,400억. 예, 요만큼이 14조 3,400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15조 6천억 원치를 샀고, 근데 그 가운데 14조 3천억 원어치를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베팅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도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에 거의 몰빵 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외국인이. 근데 그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보니까 60일선이 잠깐 깨졌어요. 그 삼성전자조차도 보니까 60일선이 좀 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 깨지던 삼성전자 60일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국내 증시의 바닥이 10월 1일이잖아요. 9월 30일, 10월 1일. 지수 바닥이 9월 30일 아까 2135포인트. 근데 삼성전자도 그때가 바닥이에요. 외국인들이 팔다가 매집하고 나서 이틀 후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그때가 51,800원으로 바닥인데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바닥이 곧 삼성전자의 바닥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선 시점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바닥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래서 국내 지수는 좋든 싫든 간에 누구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삼성전자 지수의 영향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왜냐하면 어쨌든 종목의 수익률 게임은 뭐 개인이나 기관이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 외국인이나 특정 기관이 많이 샀을 때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전체의 판때기는 다른 양상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한 거고 그 외국인들이 사야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간 거고 근데 그 외국인들은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몰빵을 친 거죠. 자기들이 베팅할 수 있는 금액. 15조 6천억 원을 샀는데 지수 바닥에서부터. 근데 사실 삼성전자 중심으로 계속 사왔고 삼성전자를 뒤에 샀으면 모르겠는데 지수 바닥에서부터 사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이. 먼저 샀죠. 팔다가. 자, 그런데 그 삼성전자조차도 요즘은 안 산다. 그러니까 뜸하다. 네. 자, 따라서 삼성전자도 살짝 지금 밀렸고 최근 들어서는 아까 보셨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두 달 사이에 4조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았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19조 5천억에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잖아요. 정확히 정점을 찍은 때가 6월 16일. 6월 16일 날 19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은 15조 5천억. 자, 그래서 정점을 찍고 4조 원을 팔았어요. 6월 16일 이후에. 그러면 최근 두 달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최근 두 달간 6월 16일이니까 (6월 16일) 정점에서부터 어떤 주식을 팔았나 봤더니 포스코 홀딩스 4조 4천억, LG화학 8천, 그 LG 에너지 솔루션 5,600억, 삼성 SDI 4천억. 특히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2차전지, LG엔솔, 삼성 SDI 주로 이런 종목들이었네요. 그렇죠? LG화학까지 포함한다면 주로 이제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사실 시세 분출을 못했죠. 최근에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는만 시세 분출이 나왔고 2차전지의 대장주였던 LG엔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면 오히려 지난 2개월간 시세 분출을 못했어요. 지수는 올라갔는데 종합은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 분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2200일 때도
종합주가지수가 2200일 때였던 연초에도 그 앞에도 62만 9천 원이었는데 잠깐 밀리긴 했었지만 올라갔다가 지금 추가 시세 분출을 못하죠. 그러니까 6월 16일 이후부터 6월 19일, 6월 16일 요때네요. 날짜로 보면 59만원 LG엔솔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종목을 팔았나 봤더니 지난 6월 16일 이후에 약 4조 원 정도의 주식을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19조 6천억에서 5천억에서 지금 15조 6천억이니까 4조 원 팔았죠. 포스코홀딩스가 4조 4천억, LG화학이 8천억. 아까 보시면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거의 포스코홀딩스를 팔았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시세가 꽤 났죠. 시세가 꽤 좋아졌어요. 특히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 거의 공매도 세력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쵸? 근데 다른 주식들은 못 갔는데 포스코홀딩스 4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분출했다가 좀 잠깐 멈칫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주식을 4조 원어치 19조 5천억 샀다가 4조 원 팔고, 그래서 15조 얼마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력이었잖아요, 아까. 그럼 최근 2개월 동안 팔은 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았느냐? 쭉 살 때는 삼성전자 샀고 하이닉스도 막판에 샀는데 최근에 2달간 6월 16일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습니까? 1번 팔지 않았다. 2번. 자, 점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주도주들은 흔들렸잖아요. 애플도 흔들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흔들렸는데 국내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19조 원어치를 샀는데 지수 바닥이었던 2100포인트에서부터. 근데 최근에는 4조 원 팔았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흔들렸냐 안 흔들렸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흔들렸으면 1번, 팔았으면 1번, 4조 원 파는 거 중에 안 팔았으면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안 팔았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를. 6월 16일 이후에 4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는데 그동안 19조 원어치 샀던 삼성전자 안 팔았어요. 그렇죠? 그 19조 원 중에 최근에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4조 파는 동안에도 2조 샀고, 하이닉스도 4,700억 원어치 샀고. 자, 누구 팔았느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팔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관점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뭐가 분명하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관점은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이 확인됐다. 11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못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 부분 하락한 다음에 뒤늦게 손절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늦었다는 얘기죠. 반등 타이밍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되살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격 매력이 있다, 단기 낙폭과대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를 살 거냐, LG엔솔을 살 거냐, 포스코홀딩스를 살 거냐, 이런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먼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주포가 아직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주포가 아직 안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하락할 수는 있다. 미국의 주도주들이 흔들렸겠으니까. 애플도 흔들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주들도 흔들릴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 2550이나 2500포인트까지도 잠깐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애플이처럼 주도주들 빠진 거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 나온다고 가능성이 있느냐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즉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바닥 찍고 올라온 거고 그것이 연초에 2200이었든 2130이었든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자 그런데 그들은 삼성전자에 사실 100% 몰빵을 친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심지어 최근에 주식을 4조 원 19조 5천억 원어치 샀다가 4조 원 정리해서 15조 원 남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 2조 원 하이닉스 4,700억 원 산 거고 대신에 포스코 홀딩스를 타고 LG화학, LG에너지를 SDI 2차 전지군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단기 낙폭 과대해서 2,550이다. 그랬을 때 삼성 SDI를 살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냐 하이닉스를 사냐 선택의 기로했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 이면에는 물론 미국도 좀 비슷합니다.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는 사실 안 빠져요. 그렇죠? 신고점 돌파도 나왔지만 돌파한 이후에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도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애플의 하락이 예사롭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시장 사실 끝난 겁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61선이 꺾이고 장대 음봉으로 꺾였을 때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것도 냅다. 이렇게 천천히 버티는 듯 하다 갑자기 확 꺾여져 버렸기 때문에 3분기에 애플에 대한 우려감이 예상보다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사실 안 팔린다. 자, 그래서 2분기보다 오히려 8월, 9월 이 3분기에 더 격화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9월 20일 날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은 좋아요. 근데 종목 간의 널뛰기는 이미 8월에 경험해 보셨지만 훨씬 더 강렬하게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수급 현상, 해외 변수 종목군들과 국내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저 수급을 보면 잠깐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분석해 봤잖아요. 지금 4조 원을 때렸다 외국인들이. 근데 삼성전자를 안 때렸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뭐만 빼주면 되냐면 포항제철 4조 원 때린 거에서 포스코 때린 거 4조 4천억만 빼주면 오히려 5천억 정도 더 산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계속 샀고 2차 전지만 파는 거죠. 반도체는 5조 원어치 2조 5천억 원어치 더 샀고 2차 전지는 6조 원어치 팔고 그 격차가 4조 원을 만들어낸 거다. 실제 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최근에 팔은 이 4조 원 19조 5천억에서 5,800억이니까 19조 6천억에서 현재는 15조 5,900억 그러니까 15조 6천억인데 이게 4조 원을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이 6월 16일부터. 자,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 삼성전자 2조 원, 하이닉스 뭐 4천억. 그래서 대략 2조 5천억 정도 반도체는 더 샀고 사실. 이 앞에 이것도 다 반도체입니다. 거의. 자, 그런데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 4조 원대. 그리고 아까 보시면 SDI, LG화학, LG엔솔 합쳐서 6조 원 넘게 6조 5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 격차가 이 4조 원을 만들어낸 거다. 외국인이 팔은. 자, 그거를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죠.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6월 16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아까 누적 전체 대한민국에서 팔은 걸로 나오는데 4조 원을 어떤 걸 팔았나 봤더니 하이닉 포스코 홀딩스 4조 4천억, LG화학 8천억, LG엔솔 5천억, 5,600억. 그래서 6조 5조 8천억에다가 삼성 SDI 2천억, 그러니까 6조 2천억. 6조 2천억 원을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2차전지 연관 종목에 6조 2천억을 팔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2조 원, 하이닉스 4조 4,700억. 그래서 2조 5천억 원을 사실 사고. 그래서 대략 4조 원 정도의 외국인들의 그 매도라는 갭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에서 발생된,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발생된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판 놈들인데, 업종군이 겹치잖아요. 여기에 뭐 현대차가 와 있는 게 아니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군.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는 계속 샀다. 누적으로는 팔을 때도 반도체는 산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는 계속 때리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현상이 3분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느냐? 단기낙폭 과대해서 외국인들은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우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반면에 이쪽 영역은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이제는 봐야 된다. 물론 저도 포스코 홀딩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이번에 올라가다 멈추긴 했습니다만 59만 4천 원이죠. 만약에 거래소 시장에서 다시 100만 원에 도달되거나 100만 원을 다시 찍는다거나 가장 임팩트 있게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목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자타공인 뭐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6월 말에도 3, 4분기 하반기를 대비해 가면서 만약에 하반기 지수가 우상향이 나와서 다시 3천을 가야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1등이다. 왜냐? 이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엔솔 이런 종목군들이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만들어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00포인트를 향해서 3000을 돌파를 놔야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15점 도달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점은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 이게 이제 4조죠. 대부분 다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도 포스코 홀딩스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들의 매도. 그 지수가 올라오는데 삼성 SDI가 못 올라온다든가. 먼저 떨어지고 있죠. 80만 원 이후에 종합 올라오고 다른 거 올라오는데 삼성 SDI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어제 테슬라 주가의 약세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다음 주에 아마 주식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촉발하는 요인의 종목이 있다면 저는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계속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를 많이 연구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SK온 시가총액이 126조 원, 43조 원, 여기 18조 원.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126조 원에 43조 원 합치면 190조 원입니다. CATL 시가총액이 지금 180조 원이에요.
250조 정도에서 최근에 한 40% 가까이 빠져서 지난 몇 개월간 180조 원입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점유율 CATL이 한 26%에서 28%, LG엔솔과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다 합쳐도 CATL 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개를 다 합쳐도 전기차는 늘어났으니까 생산량은 커졌어요. 그런데 점유율은 반토막 났습니다. 예전에는 LG엔솔 혼자 CATL 점유율하고 똑같았죠. 25, 6%. 지금은 15%대로 주저앉고 삼성 SDI는 파나소닉한테도 뺏겼고, 그래서 지금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개를 다 합쳐도 CATL 점유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26%에서 28%인데 우리나라가 21%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 23%. 그런데 CATL 시가총액이 180조 원대.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합쳐서 190조인데, 한국 170조. 그런데 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개 중에서 삼성 SDI 포지션이 삼성그룹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이유, 2차 전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G엔솔과 삼성 SDI 주식을 계속 파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어제처럼 미국 시장이 윗골이 길게 달았다든가, 그 애플이 4.8% 빠졌다든가 할 때 외국인 수급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때릴 거냐, 아니면 2차 전지를 때릴 거냐. 기아차, 현대차들도 샀으니까 그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애플은 삼성전자이지만 보면 알겠죠. 이제 내일 삼성전자를 뺄지 포스콜린스를 빼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까지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싸움이 굉장히 격렬했는데 그런 격렬한 싸움이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될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한 가운데 시장은 항상 대안을 찾습니다. 방위 산업체로서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2차 전지 바이오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꾸로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세 분출이 나오고 바닥에서 그동안 하도 못 올라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이런 종목군들은 요즘 올라오고 있죠. 들썩들썩은 거래요. 저가 깨고 폭락 나왔다가.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바닥권대에서 지금 카지노죠. 지누스라든가 저가 깨고 폭락 나왔던 종목군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시즌이라든가, 그렇죠? 뭐 저희들도 뭐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만 원 깨질 때 샀었잖아요.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5%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신저점 깨지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신저점 3년째 깨지고 있는 종목인데 20% 살 수 있나요? 다만 중남미 지역과 프랑스 지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지수가 1.1을 돌파가 나왔었죠. 즉 코로나가 1 이상 나오면 경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고 또 뭐 없어지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왔어요. 한 40% 정도 수익이 났네요. 들락날락 28,000원까지 올라왔었을 때 한 번 더 저는 좀 들락날락 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 바닥에서 이제 튕겨 오는 거니까 한 번 또 죽여줬다 가겠죠. SD 바이오라든가. 그래서 3, 4분기에는 앞으로 바이오 쪽이 어느 형태로 시장 주도주 게임을 펼치느냐, 네. 뭐 그거가 꽤 숭유 게임의 반도체와 더불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길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3, 4분기에는 가장 이번 연도 중에 2차 전지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3, 4분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일방적인,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만 갑자기 쳐올린다든가 바이오만 쳐올린다든가 순환매, 근데 짧게 나오는 순환매가 아니라 분기별로 나오는 순환매죠. 그런 양상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 같은 경우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바이오로 굉장히 요즘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를 그쪽으로 방향을 봐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혼자 하기에 쉬운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트를 8월 달에 저희들도 이제 구성을 다 해놨는데, 최근 들어서 합류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뭐, 저한테, 뭐 할인 이벤트나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해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비가 한 달에 모멘텀 주도주 클럽이 66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고, 대신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기 결제입니다. ARS 3490에 5051인데요. 오늘은 보니까 8월 달에 지금 보니까 이벤트로 20만원 할인해서 35만원, 그리고 오늘 유튜브 하고 해서 이 전화번호 3490-5051으로 결제되시는 분들은 7일, 1인 1회예요. 1인 한 번, 인당 한 번만 7일 이벤트권을 회사에서 보너스로 추가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RS만 됩니다. 3490-5051. 내일 아침 8시 30분 직원분이 출근하시기 전까지 결제되신 분들에 한해서, 물론 66만 원으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그분들도 7일 드려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한 달인데 정기 결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멜론이나 혹은 음악 듣는 거, 그래서 인터넷처럼 핸드폰 요금처럼 매월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7일 이벤트를 더 드린다는 거.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아마 되신 분들
집계해서 한꺼번에 결제하고 나면 바로 7일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8시 반까지 하신 분들 다 모아서 아마 오후나 오전 중에 일괄로 그렇게 지급해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포트도 같이 구축해 가셔가면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주식 선물로 단기 매매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57만 원에 공매도를 때렸잖아요. 주식 선물 매도를 때려서 그때 58만 원까지 올라갔길래 52만 원부터 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57만 원에 다 40%까지 누적으로 때려서 지난번에 전부 다 수익 실현, 셋째 날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포지션이 없어요. 무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때렸던 거 다 수익 실현 마저 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왜냐하면 2차 전지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매매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들이 합쳐서 98조 원, 에코프로 BM이 58조, 에코프로가 40조. 그래서 둘이 합쳐서 98조 원까지 갔었습니다. 58만 원 갔나. 근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을 품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사업부고 얘가 지주사니까. 그래서 배당 나오는 걸로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치기죠, 매출액이. 그런데 시가총액이 저렇게 크다? 물론 뭐 계열사들이 있고 신규 상장 예정돼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98조는 좀 과한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에코프로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LG화학보다 시가총액이 클 수는 없잖아요. LG화학보다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현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앞지를 수는 없잖아요. 발주를 애들이 주는 건데 어찌됐든 간. 그렇죠? 자, 그래서 98조라는 시가총액은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다 에코프로 HN까지 합치면 100조였다. 근데 이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때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3분기에도 국내 증시가 미국 애플은 4%대 빠지고 아마존은 10%대 폭등하고 이런 것처럼 3분기의 실적이 조금만 이상하다 판단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만 괜찮다. 그러면 또 수직 상승할 수도 있다. 그 종목 간의 엇갈림이 굉장히 나오는. 근데 그게 외국인들 관점은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일단은 상당한 반도체 편향주의적인 수급만 남아있다. 2차 전지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 공매도가 밀집된 거지.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거 보면 LG엔솔이나 주가가 이미 2차 전지 완성체는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것 같아요. CATL 주가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스미토모 일본의 LG엔솔 에코프로 BM이 양극 활물질 2위고 전세계 스미토모가 1등이죠. 그것만 봐도 외국인들의 관점이 약간 국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조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특히 애플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굉장한 차익 실현 물량이다. 국내에서는 물론 이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측면에서 본다면
2차전지 종목군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올라갔던 종목은 때리고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은, 바닥에 있던 종목은 올라오는, 이것이 좀 더 가시화, 지난 국내에서는 3주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죠, 사실. 그걸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오늘 다행히 인터넷 유튜브도 정상으로 잘 돌아가네요. 그렇죠? 주식선생 박한샘의 야간 수업 116번째는 흔들리는 미국의 주도주들과 한국의 주도주들을 살펴봄으로써 특히 한국의 주도주들을 외국인 관점, 반도체와 2차전지의 수급으로 제가 일부러 나눈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반도체는 여전히 사고 2차전지 분야에서는 좀 정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주에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약간 후퇴하는 형태. 많게는 2500포인트까지. 왜냐하면 2차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같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4%가 조금 안 됩니다. 4% 정도 가까이, 적게는 2570에서 50, 61선 이 정도 선상에서 이렇게 한번 밀고 내려올 수 있다. 이 61선과 여기 선상 2550 사이에, 그러면 한 2.5% 정도, 1%에서 2%. 왜냐 2차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같이 내렸을 때 지수 충격은 상당히 나올 수도 있다. 반면에 그때 아까 보셨던 내수주 및 소비재 수출주들, 지누스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한세실업이라든가 이런 것, S1이라든가 요즘 특히 이 S1이 어떻게 본다면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묻지마 뭐라 해야 될까? 묻지마 칼부림 이런 사건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굉장하죠.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수재 쪽은 계속 3분기에 살아날 수도 있는, 그동안 계속 빠졌던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죠. 아까처럼 올라갔던 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것들 바닥권대에서 이제 꿈틀거려가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한 상태에서 3분기 혹은 내일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8월 달에도 아주 뭐 남들보다 막 한 뭐 50% 100%는 아니지만 10%에서 1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는 근데 저런 뭐 잡다한 거 개인적인 거 저런 거보다는 기다렸다가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거 굵직굵직하게 한 번씩 먹는 스타일이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기다렸다가 낙폭가 들어서 한 번씩 공략하는 거,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충분히 8월 달에도 7% 정도 누적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8월 이번 주에는 주초에는 좀 조심하세요. 반도체, 2차 전지 약간은 시장을 좀 누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유튜브가 이제 드디어 정상이 잘 됐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3주간 동안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유튜브 회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강의를 마무리 짓게요. 네, 다 같이 한번 7788 눌러가면서 오늘 110
6번째 야간수. 네, 마무리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BK 엔젤님, 아미타불님, 영선님, 황금만당님, 오랜만입니다. 네, 용감한 주린이님, 영선짜님, 독바위 설치까지님, 설까치님, 네, 반갑습니다. 담비님, 금산뷰님, 네, 고맙습니다. 이화영님, 네, 유라세븐님, 웃는 마음님, 김한수님, 네, 성소영님, 노성동님,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네, 즐겁게 보내세요. 네, 전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